네, 새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족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 첫 번째 정치삼국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께서 여러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YTN 그리고 스픽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또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박 기자와 또 대담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보수의 성지, 보수의 고향,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한 우리 보수파의 성지라고 하는 곳,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 달서병 지역에서 삼선 의원을 하신 그 지역에서 매일신문과 또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시다 보니까 더 아주 심층 있는 그런 정치적인 말씀, 또 대구 고향을 사랑하고 또 그것의 발전을 위한 여러 긍정적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송의 이제 주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리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리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1월 2일 날은 저희가 시무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시무식 때 조원진 대표님께서 약 20분 동안 자세하게 정치 향후 일정과 또 예측과 분석과 또 우리의 준비 이런 것들을 20분 동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원고를 정리해서 자막 영상으로도 우리 공카에 올렸습니다. 많이 좀 보시고 꼭 우리 당원 동지들은 꼭 숙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치 현실, 우리 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원진 대표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재밌는 장면이 YTN에서 연출이 됐죠.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자, 마침 유승민 의원이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시고, 또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아주 극적인 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반역의 아이콘 유승민 의원과 또 의리와 충신의 아이콘 조원진 의원님께서 극적으로 이제 조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우하는 장면을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그런 대결 상황인데도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탄핵 전에는 같은 당 소속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도 같이 협력을 했고,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했던 탄핵,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이죠, 야당에서 여당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여당 자당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자당의 후보요 자당의 대통령을 자당에서 탄핵해가지고 탄핵을 성공시키는 그런 아주 배신 반역 역적의 그 아이콘이 된 유승민 의원과, 또 유일하게 탄핵이 잘못됐고 또 그 탄핵의 모든 것이 거짓과 조작과 또 그야말로 세상말로 역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실을 위해서 원내에서 고군분투 싸우시다가 도저히 그 더러운 정치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삼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아스팔트에서 우리와 함께 5년 동안 투쟁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유승민은 또 그 당에 남아서 지금 차기 대권 후보 또 당대표 후보까지 거론되는 그러한 중요한 중진인데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넘어라. 조원진이 벽부터 넘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굉장히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풀려고 하는, 그래서 한번
유승민 의원과 그 YTN에서 한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또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광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상식과 이성과 또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거죠. 국민이 듣고 보고 이 의견이 맞다, 이 정책이 맞다, 이것이 맞을 것 같다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듣고 투표로 판단하는 것이 자유민주 정치의 기본인데, 그게 이제 촛불로 무너졌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언론 방송의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아무리 많이 모여야 10만입니다. 15만 정도 모이려면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전 도로가 꽉 차야만 15만입니다. 근데 언론 방송이 심지어 뭐 종북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조중동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이 다 속았고, 또 광장에서 그 10만 명이 모인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의 의사다, 그리고 여론조사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10% 이하다 해서 탄핵까지 가고 결국 정권을 탈당당한 그런 비극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조원진 대표님이 유승민 의원과도 정치적인 토론을 대화로 풀어보자. 그래서 극단적인 결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처절하게 투쟁을 하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신년초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신년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건국 초기부터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신년에는 기자들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아젠다를 또 이렇게 펼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신년사를 발표했죠. 물론 이제 신년사 내용도 어떤 구체적인 아젠다라든지 비전과 이런 것보다는 막연한 그런 발표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제 경직된 표정이 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올 때는 부인과 자녀를 위해서 환하게 웃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대통령, 국가지도도 마찬가지죠. 신년 초에 정말 코로나로, 경제 위기로, 또 핵 안보 위협으로 걱정, 근심하고 불안하는 국민들에게 좀 온화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게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심히 안타깝고, 저희는 참 어려운 정치 투쟁을 하고 있지만,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년 9개월이라고 하는 정말 현직 대통령이, 그것도 여성 대통령이 5년 9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옥중 투쟁을 감당하면서도 지금 건강을 회복 중에 있고, 우리는 신년초 1월 1일 날 달성 사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갔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그때 이제 왼쪽에 연설하시는 조원진 대표님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6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당하신 대통령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래서 표정조차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참 국가 지도자의 그러한 마음이고, 대통령의 그 통치 대상은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하고 정책적으로 싸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년사는 야당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야당하고 싸우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같고,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야당과의 싸움의 연장선인 양 그런 모습을 보고 심히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다음 장면 사진을 또 보면 조원진 대표님이 그 힘 빼 자세 낮춰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의 기본 원리죠. 테니스가 됐든 탁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심지어 권투가 됐든 이런 격투기도 힘을 빼야 스피드가 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라는 게 이제 그 스포츠의 모든 원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또 자세 낮춰, 자세 낮춰. 그래야 자세가 낮아져야 음기응변적으로 이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검찰 출신인 일평생 칼을 꽉 잡고 좋은 의미로 범죄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참 검찰이 심지어 이제 엮기도 했죠. 없는 죄, 제3자 뇌물죄, 또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엮기도 한 그런 검찰 출신, 그러나 일평생 어쨌든 정의의 칼을 꽉 잡고 휘둘렀던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좀 너무 그렇게 정치를 꽉 잡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힘을 빼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죠.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직되고 긴장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또 소망을 잃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년사하러 나오는 윤석열 그 정부의 모습이 아주 무슨 전투하러 나온 것처럼 국민 앞에서, 물론 이제 대북적인 메시지를 한다 하면 저런 포즈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참 우리는 우리 참 아스팔트 정당인데도 우리가 좀 합창단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부드러움과 또 화목함과 또 온화함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투쟁하려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합창단 지난 8월 5일부터 광복절 집회 때부터 했는데, 이번에도 달성 사제에 가서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그 합창단을 삐끔 이렇게 고개를 가우팅해서 쳐다보는 모습이 정말 부드럽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권위와 이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포용하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안 하고 유일하게 조선일보와 1대1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 굉장히 지금 언론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조선일보가 윤석열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은 보수의 대통령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정권을 잡으면 바로 이재명, 문재인을 지지했던, 김대중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우리의 국민으로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죠.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써준다고 한 그 언론만 상대해서는 국가지도자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 비판하는 그런 언론도 언론으로서 포용하는 것, 그야말로 국가 지도자는 통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 출신이라고 영남을 위해서, 또 전라도 출신이라고 해서 전라도 지역만을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죠. 강원도 출신이지만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출신이지만
전국으로 해서 심지어 한반도 전체에 이제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도 포용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큰 정치를 하는 것이 이게 정치가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좀 너무 쫀쫀하다, 너무 째째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이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래서 of the people,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 대통령은 국민의 모든 주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의견을 대신해 가지고 국회라든지 대통령이 통치하기 때문에 대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by the people이죠. 결국 그 목적은 뭐예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대의, 큰 정의, 큰 진실, 큰 행복. 그래서 대의 정치는 곧 대의 정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제가 그래서 표시를 했는데 한자와 영어로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해서 큰 정치를 하는 for the people의 정치를 해야 된다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걸 겪었지 않았습니까? 종북 좌파 정권, 더불어 정권의 아주 편향적인, 친북적인, 또 지역적인, 또 자기 지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치,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줬으면, 물론 그 정권 교체를 해준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들까지도 설득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계 신문사와 기자회견했다는 것이 단순한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의, 큰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장면 이제 또 정치의 이제 기본이죠. 정치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강자보다는 약자, 또 어려운 사람, 서민들을, 중산층을 돌보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 정치의 핵심입니다. 국민 전체를 포용하지만 국민들 가운데서도 잘 사는 계층이 있고 못 사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또 못 사는 계층이 더 숫자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갑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똘똘해서 취직 잘하는 자식보다는 공부도 좀 못하고 재능도 좀 부족하고 성격도 좀 그렇고 그래서 병이 좀 있고 또 거기 또 장애까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강자보다 약자의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국가 안에 잘 사는 사람, 특권 계층 이런 사람보다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어렵고 약하고 이런 다수의 국민들을 보듬는 그런 정치가 소위 말하는 민생 정치고 또 서민 정치고 국민 정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철학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 사진의 정확한 게 언제냐? 바로 5.16 혁명을 성공한 박정희 의장이 이제 약 3년의 군정을 끝내고 민정이양을 하면서 1963년도 6월 3일 날 제5대 대통령 후보로 군인 장군 출신이 아니라 가난한 구미의 농민의 아들, 농사꾼의 아들로서 그 당시 가난한 농민들, 그 당시는 뭐 대부분 농경사였었으니까 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장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아들이 출마를 해서 그래서 박정희 의장은 의장 때부터 그리고 1979년까지 18년 동안 늘 모내기 행사와 추수절 행사를 항상 하셨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때나 79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나 똑같아요.
모내기 할 때, 추수할 때 그 진지함, 그 표정, 그리고 서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김포에서 모내기 하면서 시골 농부와 막걸리 주전자로 이렇게 나누는, 보니까 왼쪽에 김밥도 좀 보이네요. 김밥도 보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주전자를 잡고 따르는 장면인데, 이런 걸 모르면 이 사진이 야, 좌우가 잘못 인화됐나 보다. 그래서 좌우로 인화해가지고 오른쪽 손으로 따르는 모습으로 사진이 또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달성사제에서 사회 인사를 드리고 그 옆에 바로 송해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해공원에서 이제 트레킹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참 그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자기의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또 좌판하는 그런 또 상인들이 있더라고요. 추운데. 근데 조원진 대표님이 또 일부러 또 들려서 양말을 사시는 그런 모습이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도 그랬죠. 이승만 박사님도 정말 가난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승만 박사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십니다. 임병직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손원일 지도기라든지. 임병직 외무부 장관이 그런 증언을 했어요. 자, 6.25 동란 때 전쟁이 났으니까 그나마 가난한 국민들이 식량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바로 미국을 통해서 엄청난 밀가루와 옥수수와 쌀 이런 것들을 다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어쩌고 한 겁니다. 자, 일제 식민지의 신생 대한민국,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기습남침을 당해서 전쟁까지 당했는데,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유엔과 또 세계 각국에, 그래서 유엔의 16개 파병뿐만 아니라 5개 의료지원단뿐만 아니라 물자 지원국이 39개국입니다. 그래서 그 39개국이 특별히 이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쌀을 또 보내줬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 기간 중간에 더 풍족히 먹었습니다. 밀가루 또 옥수수가루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식량을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원조 국가에 자, 어차피 식량을 포대에 싸서 보내주는데 이 포대를 의류로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단단한 그런 포대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요. 이게 또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식량 포대, 그 식량 포대를 바로 의류로 활용을 했죠. 의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자, 그때 자유를 찾아서 흥남철수 서부전선에서 10만이 내려오고 또 평양에서 서부전선에서 약 10만이 내려오고 전쟁 전에도 내려오고, 그래서 20-30만 명이 피난 내려왔지 않습니까? 뭘 들고 나와요? 전쟁통에. 그 당시에 가장 유일한 재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봉틀이었잖아요. 저도 재봉틀이 기억이 나는데, 재봉틀이 옛날에는 아주 재산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난 내려온 대부분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부산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피난민들 먹여 살리려고 그 밀가루 푸대를 피난민들에게 줘서 피난민들이 재봉틀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남대문 의류상가와 동대문 의류상가가 다 이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가서 남대문 의류시장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의류업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지금 남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 물론 부산국제시장, 그렇게 된 겁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의류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류에 영어도 써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식주, 집이 문제란 말입니다. 피난민들 판자촌. 그러니까 무슨 또 이승만 박사님이 또 지혜를 짰냐? 자, 전투 식량으로 시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깡통 시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유류통이라든지
또 시레이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음식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역시 이승만 박사가 그 깡통을 지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재질로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모든 깡통을 좋은 재질로 만들어내서 활용한 그 깡통을 가지고 뭘 했어요? 지붕을 만들었잖아요. 양철 지붕.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그냥 피아노 치듯이 다다다다다다 한 정도로, 그리고 벽도 치고, 그래서 의식주를 6.25 동란 때 해결한 그 고도의 지혜가 이승만 박사가 나와.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먹고 의식주를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비록 검찰총장 출신일지 할지라도 일평생 칼만 휘둘렀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거,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뭐 8대, 10대, 8대, 또 6대까지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저는 4대 강국으로 봅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국민 총생산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총생산 크기만 따집니다. 미국이 뭐 20조, 중국이 10조, 또 일본이 뭐 4조, 우리나라가 2조 억불, 이렇게 매출만 따집니다. 근데 국민 총생산이기 때문에 인구 비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15억의 인구를 가지고 10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5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5조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중국과 매출은 반 차이지만 인구 비례로는 뭐예요? 10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결국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중국인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역량보다 일본 한 사람이 만들어낸 역량이 5배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통일,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보다도 우리가 우위입니다. 왜? 인구 비례로 따지니까. 우리는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2조보를 만들어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8천만 명, 7천만 명 가지고 2조보를 가까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죠. 그런데다가 우리는 남북의 분단, 또 북한의 침략 위협 등등의 이런 악조건 속에서, 그리고 또 매출의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의 질. 자, 예를 들어서 조선업. 중국이 지금 뭐 인구가 많으니까 조선 업이 용량이 크다, 한국이 좀 작다. 그러나 내용을 보자 말입니다. 중국은 용량이 많지만 뭐예요? 그야말로 통통배 100대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는 용량이 작아도 고부가 쇠빙선과 같은 최첨단 배를 한 대 만들어내는 것이 액수로는 이게 100대를 만들어내니까 쉬운 예로 통통배 100대를 만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런데 최첨단 쇠빙선을 만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실질적인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걸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대 강국이라고 해도 자부심이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 이후에 급속한 성장을 해서 지금 3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야 되겠고, 바로 우리 공화당의 사명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역량, 이렇게 해서 독일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 통일을, 자유 통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쟁상대 일본까지 극복하고 미국까지 대등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또 세계의 어깨를 나란히 나가야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외신 기자하고 국내 기자하고는 뭐 차치하고도 BBC, CNN, 알자지라 그런 세계 최고의 외신 기자들하고도 3시간, 4시간 자유롭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인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조원진 대표님도 어떤 토론에 가서도 원고 없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걸 배워서 저는 역사 토크를 하지만 지금도 전혀 원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까지도 날짜까지도 요일까지도 기억해내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 있지만 저도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원고 없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쉽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또 조선일보와만 이 토론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단순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닌 그리고 세대 4대 강국의 그런 자부심이 없는 그런 참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나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자신감은 뭡니까?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실력이 있으면 원고 필요 없어요. 자신감이나. 그 다음에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떳떳하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문제 또 검찰 문제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질문 들어올까 봐 그러는데 오히려 클린턴처럼 뻔뻔하게 야 과거는 과거다. 클린턴도 그랬잖아요. 대학 시절에 마리화나 한 게 문제가 됐고 또 심지어 이제 루인스키와 스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국가 지도자로서 사죄할 건 사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클린턴 대통령은 역시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국애족의 마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에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질문, 어떤 것도 자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생각과 사고와 말의 근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의 바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꺼릴 게 없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것이 전문가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뭐예요? 디스커션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정치입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할까요?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맨날 조킹만 하니까 리콴유 수상이 아니 이렇게 맨날 건강만 맨날 조깅만 하고 책은 언제 봅니까?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빌려서 쓸 수 있지만 몸은 빌려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지도자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건강이 중요하고 그리고 머리는 빌려서 쓰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렇듯하죠. 리콴유가 그 얘기 듣고 김영삼은 아니다. 대한민국 위험하겠다. 자,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머리 좋은 사람을 데려다 씁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쓰겠죠. 머리가 좋아야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대한민국의 불행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깡통 머리를 가지고 조깅만 하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망가져서 종북좌파 김대중 정권이 쓰고
노무현 정권이 쓰고, 그래서 15년 동안 그 학정에 이제 좀 경제 전문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적 수준이 있고 또 경제인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뽑아봤는데 역시 경제인, 세상 말로 말하면 장사꾼의 한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셔서 보수파를 통합하고 51.6%라고 하는 최초의 과반수, 민주화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민선으로 과반수를 획득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국빈 초청을 받아가지고 상하 양원의원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이게 실력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상하 합동의원에서 연설하게 합니까?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어야 실력 있는 사람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1971년도 1월 1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파한대소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행사 때 사용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파한대소 하시는 사진이지 바로 이때 나온 사진입니다. 이때 나온 사진인데, 이제 이 사진도 기자들하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조중동도 있고요, 경향, 지금도 이제 경향이 그쪽 얘기지만 이제 경향 신문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삼선 개헌 직전입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 하시고 죄송합니다. 72년에 유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삼선 개헌과 유신으로 나가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정치적인 변혁의 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들과 함께 우리 고도 성장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삼선이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정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유신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90%, 70% 참여와 찬성을 얻어가지고 했잖아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과의 디스커션과 설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결정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그래서도 유명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바로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당동벌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여야 양당이, 여러분 여야 양당이 치열하게 기득권 가지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또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서 야합하는 그 야합 카르텔 정권이 바로 지금의 여야 정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종착역은 뭡니까? 내각제란 말입니다. 내각제. 그래서 김진표 내각제 신봉자인, 그래서 이제 김진표를 국회의장 세우기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내각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도 중대구제 선거, 그것이 역시 우리 소수 정당인 우리 공화당에겐 유리하지만 그 유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각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근본적인 체제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각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만 가지고 따로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광복 후 처음에는 좌우의 치열한 대립이었습니다. 그 좌우의 치열한 대립을 극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싸움이냐? 바로 내부적인 내각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날 월요일 날 재헌의회 선거를 하고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재헌의회 국회의원들이 내각정법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재헌의원들은 다 지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일본 식민지 후에 처음으로 있는 국민투표에 당연히 돈 많은 지주들, 인지도가 있는 지주들, 또 관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또 일본 식민지, 내각제인 일본,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께서, 재헌의장이신 이승만 박사가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 북한은 인민군까지 만들어가지고 기습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만 우리가 북한과 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자유우방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뤄서 우리가 국방 안보와 경제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재헌의장 이승만 박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만약에 내각제 할 거면 나 그만두겠다, 정치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급속하게 법률 전문가인 낭산 김준현 선생하고 또 최하양 선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돌렸는데, 다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 체제로 이제 바꿔서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1949년 1년 만에 또 내각제를 시도한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역사 보면은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성자다. 저 같으면요, 아니 대한민국 건국됐는데 1년 만에 내각제 시도를 한다.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로 군비를 증강해가지고 적화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막 4.3 사태 후유증이 막 있죠. 국회 뿌락치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1년 만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 49년도에. 저 같으면 정말 사형시킬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무산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또 언제 했어요? 1952년. 제가 지난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각하 일생 얘기하면서 1952년도에 또 시도했습니다. 내각제를. 그게 그 내각제를 무산시킨 게 유명한 발치개헌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이제 나중에 이승만 박사님 하야하니까 진짜로 내각제를 해봤거든요. 진짜로 내각제를 해보니까 8개월 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쉬운 얘기를 들을게요. 이원 지정부제인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국군 통수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법률상으로는 국군 통수권이 있지만 국방부 장관부터 국군의 장성을 임명하는 것은 내각 장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는 윤보선 대통령인데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장면 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막 1개월씩 바뀌는 겁니다. 서로 해먹으려고. 우리 파에서 국방부 장관 현석호 군수 출신인데, 예천 군신 출신인데 국방부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참모총장이 최영희에서 최경록에서, 송효찬에서 최영희에서 최경록에서 장도영으로 1년 사이에 막 참모총장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군대가 흔들벌리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서 그러면은 군인들이 나라를 믿어서 충성을 하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장면 수상에게 충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북한에서는 제2의 기습 남침을 하려고 하고 막 종북자파들은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판문점으로 오라 가라 하고서 밤낮 촛불 시위하고 횃불 시위하고 난리를 치는데 군대는 어리부중을 한 거예요. 내파 사람 참모총장. 그러니까 박정희 의장이 이분을 세워야 국군이 잘 된다고 이종찬 장군이 참모총장을 추천했는데 참모총장은 아니고 작전국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전국장이 되니까 또 반대 세력이 또 모함해가지고 3개월 만에 또 이군 부사령관으로 자천된 거 아니에요. 이 뭐 군대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개판이죠, 개판.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니까 국민들이 혁명을 바랬고, 그리고 혁명할 수 있는 세력은 미국을 유학한 유학파 청년 엘리트 장교 그룹이다 라고 해서 국민들의 이런 열망이 있었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부상한 그 지도자가 박병건, 말씀드린 박병건 장군, 박정희 장군, 이한림 장군. 결국은 뭐예요? 용기를 못 내고
생명을 걸고 성공한 게 박정희 장군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내각제를 해봤던 시대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내각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여야가 서로 간의 기득권을 가지고 치열하게 자기들의 권력 세습을 위해서, 권력 나눠먹기를 위해서, 재벌 세습을 위해서, 재산 세습을 위해서 서로 또 586, 386 종북좌파는 과거에 나름대로 뭐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감옥 갔다 온 그 기득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걸 세습하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 기득권 정쟁이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야합까지 하게 되고, 그 야합의 종착역이 내각제고, 그러면은 내각제는 뭐냐? 바로 말씀드리는 1960년도와 같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잃어버린 30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바로 1980년대에 바로 그 소니의 이 전자산업 발전으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 정도로 그때 미국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게 사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어떻게 가져갈까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국 일본에 뭐가 왔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엔 다 헐값으로 되팔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시 헐값으로, 일본 경제가 망가지니까 다 헐값으로 망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강력한 대통령 레이건 레믹스라고 하는 국제 정치, 또 국내 정치, 또 항공기 관제탑 작살냈잖아요. 항공 그 관제탑 관제사들이 데모를 하니까 그거 다 잘라버렸습니다. 군인 투입해가지고 뭐 마가렛 대처 여사도 마찬가지고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광산 노동자 제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런 통치 리더십으로 미국이 이제 그 경제를 극복해 나갔고, 일본은 바로 이 근권과 권력과 이 자민당의 야합에 의해서 결국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이 아주 고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내각제인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분단 상황에서 저렇게 북한의 김정은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도 핵 가지고 장난치고, 또 아주 조잡한 무인기 가지고 장난치고, 근데 이 조잡한 그 무인기 하나도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종북 좌파 정권의 후유증이요, 검찰 정부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총 쏘니까 자주포로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박근혜도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서는 총도 깎으로 휴대해라. 괜히 남한으로 향했다가 오발 사고라도 나면은 한 방이라도 남 GP에 한 방이라도 오발탄 사고가 나면은 바로 K9 자주포로 두드려 맞으니까, 그 정도로 그 대한민국의 4대 강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도자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북한은 끝났습니다. 아주 자유통일 정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김정은 정권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아직도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식의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뜨거운 물 쓰고 싶고요. 저들도 온수를 쓰고 싶고, 저들도 고기 먹고 싶어 하고요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만 통일이 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동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통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김정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싸움의 과정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저 정권을 무릎 꿇게 하고 항복시키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빛과 자유의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개혁과제 얘기를 했죠. 개혁과제. 모든 정권이 그랬습니다. 모든 정권이 특별히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부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그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급속하게 뭔가 개혁의 그 결과물을 얻어내야 돼요. 자, 아시는 바대로 김영삼 어쨌든 후다다닥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세상 말로 작살내고, 그래서 하나의 작살냈더니 검찰 하나의가 또 생겼네요. 그게 지금 탄핵파들입니다. 탄핵 원정파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아주 경찰까지도, 정보자파 정권까지는 정권에서는 경찰까지도 이 특정 지역의 그 특정 그 카르텔 하나의가 생기기는. 자, 어쨌든 그러나 5년 임기이기 때문에 시험 치기에 후다다닥 개혁 과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고사성을 이용해서 개혁의 때를 이제 빨리 실행하라고 하는. 그런데 선거 때는 100대 과제였었는데 취임하고 나서는 120대 국정과제를 만들어 놨다고요. 저렇게 형광판을. 저는 그 형광판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쇼하는 거죠.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일자리 판이라고 만들어 놓고 다 통계 조작한 거 만들어 놓고 뭐예요? 없어졌잖아요. 쇼하고. 근데 윤석열 정부도 뭐 연필 볼펜 쥐고 보드판에서 뭐 폼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년 이제 현충을 참배하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방명록에 쓰셨는데 정의로운 정치개혁을 이루는 해, 불법 양당 정치 타파, 관행, 부정부패 척결, 관습, 특권 내려놓기,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 120가지 약 300개라고 그러나요? 이러한 그 악습, 그리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이 아주 뇌물 부정부패, 그리고 양당 기득권 정치에게 유리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그 악법들 타파하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진실 정의가 승리하는 해로 못 받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퍼날려줘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도록, 자유통일 되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통일 경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또 통일 강의를 따로 좀 또 했으면 좋겠는데, 통일의 모든 과정의 순간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뜹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한강의 기적 역사가 있었잖아요. 한강의 기적. 그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가지고 북한의 그 통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죠. 우리는 돈 하나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청년들이 최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통일돼 가지고 개성에 제네릭 엘렉트릭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누가? 우리 엘리트 청년들이 영어 통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자유경제를 알고 북한을 알고 걔들이 최고급 일자리. 그래서 저는 요거를 중간관리자라 그렇게 합니다. 중간관리자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똘똘한 청년들이 컴퓨터 천재죠, 영어 천재죠, 제3국어 하죠. 얘네들이 바로 청년 관리자가 돼가지고 통일 과정에 북한의 공항이 들어서던, 항만이 들어서던, 제네럴 엘렉트릭이 들어서던, 또 테슬라가 들어오던, 관광 산업이 들어오던 최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원화 가치가 뛰고 돈이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놀라운 비전들 보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라고 보고요. 자, 잠시 좀 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일생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